9. 남의 비판에 귀 기울여라. 우리가 잘못한 일을 기록해 두고 스스로 비판해 보자. 우리는 완전 무결을 기할 수 없을 만큼 공평하고 도움되는 건설적인 남의 비판을 물어보자.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기억하라. 전국적으로 교육계를 뒤흔든 사건 하나가 생겨서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미국 각처에서 시카고로 모여들었다. 로버트 허친스라는 청년이 웨이터, 벌목 노동자, 가정교사, 세탁소 종업원 노릇을 하면서 예일대를 마친 것은 그보다 몇 해 전 일이었다. 그로부터 겨우 8년이 지난 후 이 청년이 미국에서 부유한 대학으로 제4위에 손꼽히는 시카고대의 학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는 겨우 30세.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이 많은 교육가들은 혀를 내둘렀고 비판의 소리 또한 높았다. 그 청년은 과거에 이러저러 했던 사람이며 나이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 사상에 아무런 주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문 사설까지도 그를 공격해 마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학장으로 취임하는 날 허친스의 친구가 허친스의 아버지 로버트 메이나드 허친스에게 말하였다. 아침 신문에 실린 아드님을 공격하는 사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쎄 좀 심한 비난이더군요. 그러나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보게 라고 허친스의 아버지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사람들을 그 개를 걷어차는데 더욱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나중에 에드워드 8세가 된 영국 황태자 윈저 공도 친구의 발길에 엉덩이를 걷어차는 일을 당했다. 그는 당시 데본셔에 있는 다트마스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는 겨우 15살이었다. 어느 날 해군 장교가 황태자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물어보았다. 왕자는 처음에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급기야 사실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는 다른 해군 학생들에게 발길을 걷어채웠다는 것이었다. 학교 교관은 학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황태자는 엉뚱한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자기가 그 험한 장난을 당해야 하는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참 동안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고백하길 자기들이 후일 영국 해군 장교가 되었을 때 자기가 왕을 걷어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남에게 걷어차였거나 비판을 받았을 때는 당신을 걷어찬 상대가 그것으로 자신이 우쭐해지는 기분을 맛보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면에서든지 성공했기 때문에 당신의 시기 질투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기보다 학문이 많고 자기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비난하고 악담함으로써 야비한 만족감을 느끼는 자가 많다. 예를 들면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어떤 여자로부터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을 비난하는 편지를 받았다. 내가 전에 부스 대장을 칭찬한 방송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자가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이다. 하여간 그녀는 부스 대장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800만 달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였다. 물론 그 편지 내용은 가당찮은 비난이다. 그러나 그녀는 사실을 조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헐뜯음으로써 저급한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고 있다. 나는 아기애찬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내가 그러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였다. 그녀의 편지는 부스 대장에 관한 나의 생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단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여러 해 전에 평범한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의 결점이나 실수에 큰 흥미를 느낀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예일대학의 학장이 된 사람을 저속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 예일대학교 학장 티모시 드와이트는 분명히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큰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학장은 그를 비난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내와 딸이 법적으로 공인된 매춘부가 되어 희생양이 될 것이다. 우아하거나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질 것이다. 그는 도덕과 예의를 모르고 하느님과 사이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히틀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닐까? 아니다. 이것은 바로 토마스 제퍼슨을 비난한 내용이었다.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민주주의 수호신이요. 영국 불멸의 토마스 제퍼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 바로 그 사람이다. 미국인으로서 당신은 위선자, 사기꾼, 살인범보다 약간 나은 인간이라는 비난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한 신문 풍자 만화에는 그를 단두대 위에 올려놓고 작두로 목을 자르는 모습이 실렸다. 군중은 그를 길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그에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며 혀를 찼다. 그러면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조지 워싱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모두 지난 과거의 일이다. 인권이 존중받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잠깐 피어리 제독의 실례를 살펴보자. 피어리는 과거 수세기에 걸쳐 많은 탐험가들이 겪은 어려움과 굶주림을 무릅쓰고 북극 땅에 1909년 4월 6일에 갯썰매를 타고 도착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피어리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그의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얼어 터져 8개나 잘라버리게 되었다. 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야 하는 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해군 선배들은 피어리 제독에 대한 인기를 시기하여 그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피어리 제독이 과학적 탐험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돈을 타놓고도 피어리는 탐험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으며 그는 북극 땅에서 노리고 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헐뜯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어리 제독을 모욕하고 방해하려는 그들의 결의가 몹시 맹렬했기 때문에 피어리의 도전은 제지될 위험에 처했다. 그러나 다행히 맥킨리 대통령의 직접 명령으로 겨우 피어리 제독은 북극에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다. 피어리 제독이 만일 워싱턴 해군부에서 행정 사무를 보고 있었다면 그러한 비난을 받았을까? 그건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행정 사무를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남의 질투를 살 만큼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랜트 장군은 피어리 제독보다도 더 나쁜 경험을 하였다. 1862년에 그랜트 장군은 북군에게 처음으로 큰 승리를 안겨준 인물이다. 이 승리야말로 반나절 만에 이루어진 승리였으며 그랜트 장군을 하룻밤 사이에 민족적 우상으로 만든 승리였다. 그 승리는 저 멀리 유럽에까지 무서운 반향을 일으킨 승리였고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미시시피 강가에 걸친 모든 교회의 종을 울리게 했으며 축과 횃불이 켜지게 만든 승리였다. 그러나 이렇게 큰 승리가 있는지 6주도 지나지 않아 장군은 체포당해 군대 지휘권을 빼앗겼다. 그는 굴욕과 절망으로 통곡하였다. 그랜트 장군은 승리의 물결 속에서 체포당했을까? 그 이유는 거만한 상관들의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였기 때문이었다. 부당한 비난의 괴로움을 느낄 때는 다음과 같은 제1의 법칙을 읽어보아라. 부당한 비판은 대개 형식을 달리한 칭찬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비판의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전에 늙은 사팔룬, 늙은 지옥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스매들리 버틀러 소장을 만난 일이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를 당신은 아는가? 그는 일찍 미 합중국 해군을 지휘하던 쾌활하고 호언장담을 잘하던 사령관이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대중들의 인기를 끌려고 무척 애썼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인성을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는 당시에도 대수롭지 않은 비판에도 신경을 쓰면서 마음을 태웠던 것 같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의 군 생활을 통해 얼굴 가죽이 꽤 두꺼워졌노라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동안 종종 꾸지람을 들었고 모욕도 당하였으며 겉보, 독사, 스컹크 등등의 욕설까지도 들었소. 전문가들의 나쁜 비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마 활자화하지 못할 만큼 흉악한 욕설을 들어봤소.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슨 걱정 근심을 하였느냐고? 천만에. 나는 지금 누가 나를 욕할 때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고개도 돌이켜보지 않을 정도라오. 물론 늙은 사팔눈 버틀러 장군은 남의 비판에 너무 무관심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우리는 대개 우리에게 던져지는 사소한 조롱이나 악담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몇 해 전에 뉴욕 선지의 기자가 나의 성인교육반 전시회에 나왔다가 나와 나의 사업을 조롱하는 기사를 쓴 것을 보았다. 나는 붕괴하여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라 여겨서 집행위원장인 길 하지스 씨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 또 기사가 나를 조롱한 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기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그때 취한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자책할 뿐이다. 그때 신문에 산 사람들 전반은 기사를 읽지도 않았고 그것을 읽은 절반도 그 기사를 한갓 허물없는 장난으로 알았을 뿐이었을 것이다. 혹시 그 중에서 흥미를 가지고 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도 역시 며칠이 지나면 그 기사 따위는 모두 잊어버린다. 모든 사람들은 결코 남에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아침이나 낮이나 밤늦게까지 오로지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 생각한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자신들의 하찮은 감기가 몇천 배나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누가 사기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받았거나 배반을 당하거나 음해를 당하더라도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 6명 중에서 한 사람씩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는 일이 있다 해도 말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와 똑같은 일이 그리스도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가장 친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은 돈으로 계산하면 19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뇌물을 받고 그를 배신하였다. 또 다른 제자는 예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버리고 달아나서 자기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고 3차례나 말하고 맹세까지 하였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은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래전에 남에게 부당하게 비판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런 부당한 비판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실제로 모든 비판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부당한 비판만을 무시하라는 것이다. 나는 이제 엘리너 루스벨트 부인에게 부당한 비판을 처리하는 방법을 물은 일이 있었다. 루스벨트 부인이 숱한 비판을 받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마 백악관에서 생활한 다른 어떤 부인보다도 열렬한 팬과 맹렬한 적군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다. 루스벨트 부인은 내게 자기가 어렸을 때 거의 병적으로 수줍어하는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의 비판을 너무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고모와 의논하였다고 했다. 고모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남이 뭐라고 할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누이 동생은 엘레너 루스벨트의 눈을 한참 들여다본 후 네 마음에 옳다고 생각되는 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엘레너 루스벨트는 내게 자기 고모의 한마디가 백악관의 안주인이 되었을 때 되새겨보는 지침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치 튼튼한 질그릇 같은 인간이 되어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하여간 타인의 비판은 언제나 있을 것이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해도 욕을 먹고 하지 않아도 욕을 먹는다. 이것이 그녀의 충고였다. 딤스 테일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을 들어도 대중 앞에서 껄껄 웃어버림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였다. 그가 뉴욕 필하모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라디오 콘서트 해설을 할 때였다. 저녁 방송에서 해설하고 있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내 거짓말쟁이, 반역자, 독사, 바보, 멍텅구리라고 하였다. 테일러 씨는 저서 사람과 음악에서 아마 나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라고 적고 있다. 그는 다음 주 방송을 통하여 그 편지를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읽었다. 그러자 며칠이 지난 후 그 여자가 다시 편지를 보내왔다.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테일러가 거짓말쟁이, 반역자, 독사, 바보, 멍텅구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냉정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보고 놀랐다. 우리는 테일러 씨의 침착성과 평정심, 자신의 찬 자세, 그리고 유머에 경의를 보낸다. 만약 미국의 남부전쟁 당시 링컨이 자기에게 몰아닥치는 무서운 비난에 대답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남북전쟁의 긴장으로 파멸할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링컨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기록한 말은 책으로 엮였고 오늘날에도 문학작품 중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가더 장군은 전쟁 중에 그 글귀를 써서 자기 사령부에 걸어 놓았으며 윈스턴 처칠도 이것을 액자에 넣어서 자기 서재 벽에 걸어 놓았다고 한다. 그 글귀는 다음과 같다.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비평에 일일이 신경을 쓰거나 그 내용을 읽는다면 나는 지금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아는 지식을 전부 동원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고 있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만일 결과가 좋다면 나에게 가해졌던 비평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결과가 나쁘다면 10명의 천사가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제2의 법칙을 기억하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라. 그래도 남의 비판은 있을 것이다.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아마 그렇더라도 욕을 먹을 것이다.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라. 나는 내가 잘못한 어리석은 행동들, 즉 약자로서 FID라 표시한 이름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그 파일 속에는 내가 잘못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다. 되게 비서를 시켜 이것을 많이 받아쓰게 하고 있으나 그 중에는 너무 사적인 내용도 있고 너무 어리석은 내용도 있어서 비서에게 시키기가 부끄러운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혼자서 기록한다. 지금도 15년 전의 나에 대한 비판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만일 조금의 속임도 없이 철저하게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그 기록이 얼마나 더 많아졌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기원전 10세기 구약시대의 사울 왕이 나는 어리석고 잘못한 일이 너무도 많도다라고 한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다시 꺼내 읽음으로써 앞으로 내게 닥쳐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일찍이 나의 곤란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보낸 적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고 경험을 해보니 과거의 모든 불행은 결국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사람들도 성장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나 자신 이외에 아무도 없다. 나 자신이 내 최대의 적이요. 나 자신이 비참한 운명의 원인이었다. 엘버트 하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매일 적어도 5분간씩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 그 한계를 넘지 않는 사람이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소한 비판에도 흥분하고 화를 내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논쟁한 사람에게서도 무언가를 배우려고 노력한다. 웰트 휘터만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을 칭찬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언제나 당신 편을 드는 사람에게서만 교훈을 받았는가? 당신을 반대하고 공격하며 싸우러 덤비는 사람에게서도 큰 교훈을 배운 일은 없는가? 적이 우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먼저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적이 비평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결점을 발견하여 이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찰스 다윈이 15년 동안이나 해온 일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윈이 그에 져서 종의 기원 원고를 작성하였을 때 그는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다윈의 혁명적인 개념 설명이 지식인증이나 종교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자신이 비평가가 되어 다시 15년 동안 다시 사실을 조사하였고 추론의 재검토를 거쳤으며 계속해서 결론을 비판하였다. 만일 누가 당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을 내고 붕괴할 것인가? 링컨의 실예가 여기에 있다.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에드워드 M. 스탠튼이 링컨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다. 스탠튼은 링컨이 자신의 업무에 너무 간섭한다는 이유로 붕괴하였다. 링컨은 어떤 이기적인 정치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모 연대를 어떤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서명하였다. 스탠튼은 링컨의 명령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령에 서명한 링컨을 바보 멍청이라고 비난하였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링컨이 스탠튼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침착한 태도로 만일 스탠튼이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다면 나는 그러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의 의견은 언제나 10중 8구가 옳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 만나보겠어 라고 말하였다. 링컨은 스탠튼을 찾아갔다. 스탠튼은 링컨에게 그 명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설득하였고 링컨은 그의 설명을 듣고 그 명령을 취소하였다. 링컨은 자기에 대한 비판이 진실되고 학문적 바탕에서 비롯된 것이며 올바른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언제나 그것을 환영하였던 것이다. 우리도 모두 그와 같은 비평은 환영해야 할 것이다. 시어도스 루스벨트가 백악관에 있을 때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던 숫자이다. 가장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결론을 내릴 때 그의 99%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에 대한 적의 의견은 나에 대한 나 자신의 의견보다 훨씬 진실성이 많다라고 라 루시푸코는 말하였다. 나는 이 말이 어디까지나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비판하려 할 때 나는 상대방이 장차 무엇을 말할 것인지도 모른 채 즉시 자동으로 자기 방어의 태세를 취하게 된다. 이것은 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비난이나 칭찬이 합당하건 부당하던 간에 누구나 비난은 싫어하고 칭찬을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감정의 동물이다. 우리의 논리는 감정이라는 깊고 어두운 폭풍의 바다에 던져진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배와 같다. 누군가가 우리를 나쁘게 말한다는 소리를 듣거든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애쓰지 말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스스로를 변명하기에 바쁘다. 우리는 보다 독창적이고 태도를 변하지 말고 겸손하며 훌륭하게 행동하자. 또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만일 내 결점을 전부 알고 있다면 그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게 나 자신을 비평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비평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에 대한 칭찬을 받도록 하자. 앞에서 나는 우리가 부당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여기에 있다. 즉, 그대가 부당한 비난을 받고 노여움이 떠오를 때 잠깐 마음을 진정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 보라. 가만히 있어 보자. 나도 내가 완전 무결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 아인슈타인도 그의 결론 99%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잖아. 나는 적어도 80%쯤은 잘못되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이러한 비평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어. 만일 그렇다면 나는 오히려 그 비판을 감사히 생각해서 내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 랩스턴트 회사 사장인 찰스 럭먼은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의 방송 출연을 위해 매년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었다. 럭먼은 호프의 방송 출연에 대해 좋게 칭찬하는 편지는 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편지만을 선별해서 읽었다. 럭먼은 그 비난에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포드 회사는 모든 종업원에게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투서를 하도록 했다.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비누회사 외판원으로 있던 사람이 항상 남의 비판을 요구하러 다닌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처음 콜게이트 회사의 비누를 팔러 다닐 때 주문이 적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직업을 잃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나 그는 비누와 가격에 아무런 결점이 없는 만큼 과실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판매가 저조할 때면 흔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무엇이 나빴던가를 조사해 보곤 하였다. 그것도 막연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조사하였다. 그는 가끔 비누 장소를 찾아가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제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비누를 팔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충고와 비판을 들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비누를 팔 때 무슨 잘못이 있었거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고 성공하신 분이니 부디 당신의 비판을 들려주십시오.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되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는 이와 같은 태도로 많은 친구를 만들 수 있었고 사업에 유익한 귀중한 충고를 얻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세계 최대의 비누, 치약, 기타 목욕용품을 제조하는 콜게이트 팜몰리브 피트 비누 회사의 사장인 E.H. 리틀이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내에서 그보다 많은 수입을 올린 사람은 겨우 14명에 불과했다. 이제 당신은 남이 안 보이는 곳에서 거울을 들여다보고 당신이 현존하는 훌륭한 인물들 사이에 끼어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라. 남의 비판을 걱정하지 않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3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기록해 두고 스스로 비판해 보자.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 공평하고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남의 비판을 물어보자.